안녕하세요. 7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인공신경망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1주차부터 6주차까지 Scikit-learn으로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다뤘죠. KNN, SVM, 결정트리, 회귀, 클러스터링, PCA까지. 오늘부터는 딥러닝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딥러닝의 시작점이 바로 퍼셉트론과 MLP, 다층 퍼셉트론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딥러닝 실습에 사용할 파이토치도 처음 다뤄보겠습니다. 중간고사 전 마지막 수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 잘 따라오시고 다음 주 시험 준비도 함께 해봅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생물학적 뉴런에서 인공 뉴런, 즉 퍼셉트론으로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뉴런이 어떻게 인공신경망에 영감이 되었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둘째, 퍼셉트론으로 AND, OR 게이트를 구현하고 XOR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셋째, MLP, 다층 퍼셉트론의 구조와 활성화 함수인 sigmoid, 리엘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넷째, 파이토치의 기초를 활용하여 간단한 모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tensor, NN linear, NN sequential, 이 3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인공신경망은 이름 그대로 신경망을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원본인 생물학적 뉴런부터 살펴봅시다. 우리 뇌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860억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각 뉴런은 수천 개의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어요. 전기신호와 화학신호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뉴런의 구조를 보면요. 수상돌기, 덴드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뉴런에서 오는 입력신호를 받습니다. 안테나 같은 거예요. 여러 방향에서 신호가 들어오죠. 그 신호가 세포체, 셀바디로 모입니다. 세포체에서는 들어온 신호를 합산해서 처리합니다. 만약 합산된 신호가 일정한 임계값을 넘으면 축사, 엑손을 통해 출력 신호를 내보냅니다. 이걸 발화한다고 해요. 임계값보다 작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발화하지 않아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부를 시냅스,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의 강도가 바로 학습과 관련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경로의 시냅스는 강해지고 안 쓰는 경로는 약해져요. 이게 뇌가 학습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이걸 인공 뉴런으로 대응시켜 봅시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대응 관계가 나와 있죠. 수상돌기는 입력 X1, X2에 대응합니다. 시냅스의 연결 강도는 가중치 W1, W2에 대응합니다. 세포체에서 신호를 합산하는 건 가중합 W1 별표 X1 플러스 W2 별표 X2 플러스 B에 대응합니다. 축삭을 통한 출력은 활성화 함수를 거친 출력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임계값은 편향, 바이어스에 대응합니다. 뇌의 학습은 시냅스 강도가 변하는 것이고 AI의 학습은 가중치가 업데이트되는 것이에요. 이 대응 관계에서 인공신경망이 탄생했습니다. 물론 실제 뇌와 인공신경망은 많이 다르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퍼셉트론, 1957년에 프랭크 로센블라트가 제안한 모델입니다. 가장 단순한 인공신경망이에요. 뉴런 하나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겁니다. 동작 과정을 차근차근 봅시다. 첫 번째, 입력이 들어옵니다. X1, X2 같은 특성값이죠. 두 번째, 가중합을 계산합니다. Z는 W1 별표 X1 플러스 W2 별표 X2 플러스 B. 세 번째, 활성화 함수를 통과합니다. 네 번째, 출력이 나옵니다. 0 또는 1. 수식으로 쓰면 Z가 0 이상이면 출력 Y는 1, Z가 0보다 작으면 출력 Y는 0. 이 활성화 함수를 계단함수, 스텝 펑션이라고 합니다. 0 아니면 1. 칼같이 나뉘죠. 슬라이드의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X1의 가중치 W1이 곱해지고 X2의 가중치 W2가 곱해져서 썸 노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편향 B를 더하고 활성화 함수 F를 통과하면 출력 Y가 나옵니다. 여기서 학습의 대상은 뭘까요? 바로 가중치 W1, W2와 편향 B입니다. 입력 X는 우리가 주는 거고 가중치와 편향은 컴퓨터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배운 로지스틱 회귀와 비슷하지 않나요? 네,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입력의 가중치를 곱하고 합산해서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키는 것. 다만 퍼셉트론은 계단 함수를 쓰고 로지스틱 회귀는 시그모이드를 쓰는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이전에 배운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퍼셉트론이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봅시다. 논리 게이트를 구현해 볼게요. 먼저 AND 게이트. AND는 둘 다 1이어야 1이 나오는 연산이죠. 0, 0. 오른쪽 화살표 0, 0, 1. 오른쪽 화살표 0, 1, 0. 오른쪽 화살표 0, 1, 1. 오른쪽 화살표 1. 가중치를 W1는 1, W2는 1, 편향 B는 마이너스 1.5로 설정하면 Z는 1 별표 X1 플러스 1 별표 X2에서 1.5입니다. 직접 대입해 봅시다. 0, 0, Z는 0 플러스 0에서 1.5는 마이너스 1.5 오른쪽 화살표 음수니까 출력 0.
맞죠? 0, 1, Z1 별표 1 별표에서 1.5는 마이너스 0.5, 오른쪽 화살표 음수니까 출력 0. 맞습니다. 1, 0, Z는 1 플러스 0에서 1.5는 마이너스 0.5, 오른쪽 화살표 음수니까 출력 0. 맞아요. 1, 1, Z는 1 플러스 1에서 1.5는 0.5, 오른쪽 화살표 양수니까 출력 1. 정확합니다. 다음은 OR 게이트. 하나라도 1이면 1이 나오는 연산이에요. 가중치를 W1은 1, W2는 1, 편향 B는 마이너스 0.5로 설정합니다. Z는 1 별표 X1 플러스 1 별표 X2에서 0.5, 0, 0. Z는 마이너스 0.5, 오른쪽 화살표 0, 0, 1. Z는 0.5, 오른쪽 화살표 1, 1, 0. Z는 0.5, 오른쪽 화살표 1, 1, 1. Z는 1.5, 오른쪽 화살표 1. 전부 맞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퍼셉트론은 직선 하나로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2차 원평면에 점 4개를 찍어보면 AND의 경우 1, 1만 한쪽에 있고 나머지는 반대쪽에 있어서 직선 하나로 분리할 수 있어요. OR도 마찬가지로 0, 0만 한쪽에 있고 나머지는 반대쪽이죠. 직선 하나로 분리 가능한 문제. 이걸 선형 분리 가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XOR입니다. XOR은 Exclusive OR. 둘 중 하나만 1일 때 1이고 같으면 0입니다. 0, 0. 오른쪽 화살표 0, 0, 1. 오른쪽 화살표 1, 1, 0. 오른쪽 화살표 1, 1, 1. 오른쪽 화살표 0. 이걸 2차 원평면에 그려보면요. 0, 0과 1, 1이 0이고 0, 1과 1, 0, 1입니다.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있죠. 이 4점을 직선 하나로 분리할 수 있나요? 아무리 그어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0, 0과 1, 1을 한쪽으로 0, 1과 1, 0을 반대쪽으로 나누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퍼셉트론의 한계입니다. 직선 하나로 분류해야 하는데 XOR은 직선으로 안 되니까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1969년에 MIT의 마빈 민스키와 시모어 페퍼트가 퍼셉트론스라는 책에서 이 한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퍼셉트론은 XOR조차 풀 수 없다. 이 결과가 발표되자 신경망 연구에 대한 투자가 확 줄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하는데 뭘 하겠어? 라는 거죠. 이 시기를 AI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있었어요. 직선 하나로 안 되면 직선 2개를 쓰면 됩니다. 퍼셉트론 여러 개를 조합하면, 즉 층을 쌓으면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층 퍼셉트론 MLP입니다. XOR는 X1 OR X2, AND NOT, X1 AND X2 이렇게 여러 논리 연산을 조합하면 XOR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MLP, Multilayer Perceptron,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여러 층의 퍼셉트론을 쌓은 신경망이에요. 바로 이것이 딥러닝의 기본 구조입니다. 구조를 봅시다. 3종류의 층이 있습니다. 입력층, Input Layer, 데이터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특성값을 그대로 받습니다. 은닉층, Hidden Layer, 입력과 출력 사이의 중간 처리층입니다. 은닉이라는 이름은 외부에서 직접 볼 수 없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은닉층이 1개 이상 있을 수 있고 많을수록 깊은 신경망이 됩니다. 깊은 딥 학습 러닝, 딥러닝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온 겁니다. 출력층, 아웃풋 레이어, 최종 예측 결과가 나오는 곳이에요. 슬라이드의 예시를 보면 2, 3의 1 구조입니다. 입력 뉴런 2개, 은닉 뉴런 3개, 출력 뉴런 1개, X1과 X2가 은닉층의 H1, H2, H3 세 노드에 전부 연결됩니다. 그리고 H1, H2, H3가 출력 Y에 전부 연결되죠. 이렇게 모든 노드가 다음 층의 모든 노드에 연결되는 걸 완전 연결, fully connected라고 합니다. 각 화살표가 하나의 가중치예요. 이 구조에서 가중치가 몇 개일까요? 입력에서 은닉으로 2 곱하기 3는 6개, 은닉에서 출력으로 3 곱하기 1는 3개, 총 9개 가중치에 각 노드의 편향을 더하면 됩니다. 핵심은 은닉층이 추가되면서 퍼셉트론 하나가 만드는 직선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직선을 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OR 같은 비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층을 쌓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활성화함수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활성화함수 없이 선형 레이어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 결국 하나의 선형 변환과 같거든요. Y는 W2 별표 W1 별표 X는 W2 파기 W1 별표 X는 W 별표 X. 결국 W이라는 하나의 가중치 행렬과 같아집니다. 층을 10개 쌓아도 선형이면 1개 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선형 함수, 즉 활성화 함수를 사이에 넣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깊은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주요 활성화 함수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sigmoid. 수식은 z는 1나 1 플러스 2z입니다. 출력 범위가 0에서 1 사이라서 확률로 해석할 수 있어요. 4주차에 로지스틱 회귀에서 배웠던 그 함수 맞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기울기 소실 문제. z값이 크거나 작으면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까워져서 깊은 층에서 학습이 매우 느려집니다. 그래서 은닉층보다는 출력층, 특히 이진 분류의 출력층에 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ReLU Z는 max 0 Z. 정말 간단하죠? 양수면 그대로 통과하고 음수면 0이 됩니다. 장점이 뚜렷합니다. 계산이 매우 빠르고 기울기 소실 문제를 완화해줍니다. 양수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항상 1이니까요. 그래서 ReLU가 은닉층의 기본 활성화 함수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은닉층에는 ReLU를 쓰면 됩니다. 세 번째, softmax. 모든 출력의 합이 1이 되게 만드는 함수입니다. 다중분류에서 출력층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패션 아이템 10개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에서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출력하는 거죠. 실전 가이드를 정리하면 은닉층에는 ReLU, 출력층에서 이진 분류는 sigmoid, 다중분류는 softmax, 회귀 문제는 활성화 없이 그냥 출력합니다. 이 네 가지 조합을 기억해두세요. 코드로 직접 보겠습니다. sigmoid 함수는 1 플러스 2xpz이고 ReLU 함수는 np.maximum 0z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왼쪽 sigmoid는 S자 곡선이에요. Z가 1대 0.5이고 양쪽으로 갈수록 0이나 1에 수렴합니다. 부드러운 곡선이죠. 오른쪽 ReLU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음수 영역은 전부 0이고 양수 영역은 그대로 직선이에요. 꺾인 점이 하나 있는 아주 단순한 형태죠. 이 단순함이 장점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기울기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비교를 정리하면 sigmoid는 출력이 0에서 1범위로 확률 해석이 가능하지만 기울기 소실 문제가 있고 ReLU는 계산이 빠르고 기울기 소실이 적어서 은닉층의 기본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닉층에는 ReLU, 출력층에서 이진 분류는 sigmoid, 다중분류는 softmax. 이건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 확실히 기억하세요. 아까 단층 퍼셉트론으로 XOR이 안 된다고 했죠? MLP로 해결해 봅시다. 아이디어가 뭘까요? XOR을 분해하면 XOR는 X1 OR X2, AND NOT, X1 AND X2입니다. OR 연산과 NAND 연산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AND로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닉층에 OR 역할을 하는 뉴런 H1과 NAND 역할을 하는 뉴런 H2를 두고 출력층에서 이 둘의 결과를 AND 하면 됩니다. 구조는 2에 1 MLP가 됩니다. 입력 2개, 은닉 2개, 출력 1개. 코드를 보면 가중치를 수동으로 설정해서 XOR을 구현합니다. 실제 학습이 아니라 이런 가중치가 존재하면 XOR을 풀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닉층 가중치 W1은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편향 B1은 마이너스 0.5, 1.5. 첫 번째 뉴런은 OR 역할, 두 번째 뉴런은 NAND 역할을 합니다. 출력층 가중치 W2는 편향 B2는 마이너스 1.5. 이건 AND 역할이에요. 실행 결과를 보면 0, 0, 오른쪽 화살표 0.018, 거의 0. 정답은 0이니까 맞았어요. 0, 1 오른쪽 화살표 0.983, 거의 1. 정답은 1이니까 맞았어요. 1, 0 오른쪽 화살표 0.983, 거의 1. 맞습니다. 1, 1 오른쪽 화살표 0.018, 거의 0. 맞습니다. 은닉층이 입력 데이터를 새로운 표현으로 변환한 겁니다. 원래 공간에서는 직선으로 분리 불가능했는데 은닉층을 거치면서 분리 가능한 새로운 공간으로 변환된 거예요. 이것이 딥러닝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층을 쌓을수록 더 복잡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 이미지 인식에서 첫 번째 층은 선을, 두 번째 층은 형태를, 세 번째 층은 얼굴이나 물체를 인식하는 식이에요. 이제 실습 도구를 소개합니다. 파이톨치입니다. 파이톨치는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에서 개발한 딥러닝 프레임워크예요. 지금까지 사이킷런으로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했다면 이제부터 신경망은 파이톨치로 구현합니다. 왜 파이톨치를 선택하는가? 첫째, 동적 계산 그래프입니다. define by run이라고 해요. 실행하면서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디버깅이 쉽습니다. 파이톤 코드를 한 줄씩 실행하면서 중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피토닉한 API. 파이톤 문법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통합됩니다. 넘파이를 써본 사람이면 거의 바로 적응할 수 있어요. 셋째, 학계와 연구에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최신 논문의 코드가 대부분 파이톨치로 작성되어 있어요. 넷째, GPU 가속을 자동으로 지원합니다. .to, CUDA,
한 줄만 추가하면 GPU를 사용할 수 있어요. 텐서플로우라는 경쟁 프레임워크도 있는데 텐서플로우는 프로덕션 배포에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용으로는 파이톨치가 훨씬 직관적이에요. 좋은 소식은 콜랩에 파이톨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별도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파이톨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구조, 텐서입니다. 텐서는 넘파이의 나라이와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어요. GPU 연산 지원, 그리고 자동 미분 지원. 이 두 가지가 신경망 학습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코드를 보면서 따라가 봅시다. 텐서를 만드는 건 넘파이와 정말 비슷합니다. torch.tensor 1, 2, 3, 4로 1차 원 텐서를 만들고 torch.tensor 1, 2, 3, 4로 2차 원 텐서를 만들 수 있어요. 쉐이프도 넘파이처럼 확인 가능합니다. 특수한 텐서도 있습니다. torch.zeros 3, 4, 0으로 채워진 텐서, torch.ones 2, 3, 1로 채워진 텐서, torch.rand 3, 3, 0에서 1 균등분포 랜덤, torch, rand은 3, 3, 표준 정규분포 랜덤, numpy의 mp.zeros, mp1s, mp-random, rand와 대응됩니다. numpy와의 변환도 쉬워요. torch.from 밑줄 numpy, mp 밑줄 arr로 numpy 배열을 텐서로 바꾸고 텐서 탑 numpy로 텐서를 numpy 배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연산도 numpy처럼 됩니다. 더하기, 빼기, 브로드캐스팅 전부 지원하고 행렬곱은 torch, 매트뮬을 씁니다. 자주 사용하는 속성을 정리하면 단서럼 shape는 크기, mp로, 드티프, 볼은 데이터 타입, 단서럼 7로 dials, digravels는 단서럼 7로 dials, 이 파일을 쓰면 단서럼 수치로 random file입니다. 단서럼 수치로 in numpyers, 이슐 그레드는 자동 미분 추정 여부입니다. requires 밑줄 그레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GPU를 사용하려면 device는 CUDA if torch, CUDA.is 밑줄 available, else CPU tensor는 tensor.to devic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콜랩에서 GPU 런타임을 선택하면 사용 가능해요. 텐서를 알았으니 이제 신경망의 레이어를 만들어 봅시다. n리니어를 파이톨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입니다. 완전 연결 레이어,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도 합니다. 수식으로는 y는 x 골뱅이 wt 플러스 b 앞에서 배운 가중합 그 자체예요. n은 리니어를 입력 크기, 출력 크기 이렇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n리니어를 1이면 입력 뉴런 2개, 출력 뉴런 1개인 레이어입니다. 퍼셉트론 하나와 같은 거예요. 이 레이어를 만들면 가중치와 편향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레이어.weight로 가중치를 볼 수 있고 레이어.bias로 편향을 볼 수 있어요. 이 값들이 학습을 통해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입니다. 순전파는 아주 간단합니다. x를 수 있는 torch more tensor 1.0, 2.0 y는 레이어 x를 수 있는 레이어에 x를 넣으면 자동으로 wx 플러스 b가 계산되어 y가 나옵니다. MLP를 만들려면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들면 됩니다. 레이어를 맞는 nn linear 2, 3 입력에서 은닉으로 레이어 2는 nn linear 3, 1 은닉에서 출력으로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중간에 넣어줍니다. h는 torch relu 레이어 1x 은닉층에 레이어 u y는 torch.sigmoid 레이어 2h 출력층에 sigmoid n은 linear 2, 3의 파라미터 수는 가중치 2 곱하기 3는 6개, 편향 3개, 총 9개입니다. 레이어를 하나하나 호출하는 건 번거롭잖아요. n 시퀀셜을 쓰면 깔끔하게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n 시퀀셜은 레이어를 순서대로 쌓는 컨테이너예요. 입력이 들어가면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그 결과가 두 번째 레이어로 들어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마지막까지 통과합니다. 코드를 봅시다. 패션 MNISTV를 위한 MLP입니다. model는 NN sequential, NN linear, 784, 256, 입력층에서 은닉층 1로, NN RLU, 활성화 함수, NN linear, 256, 128, 은닉층 1에서 은닉층 2로, NN CW로 활성화 함수, NN linear, 128, 10, 은닉층 2에서 출력층으로, 784는 28 곱하기 28 이미지의 픽셀 수입니다. 패션 MNIST는 28 곱하기 28 흑백 이미지이거든요. 이걸 1차원으로 펴서 784개의 입력으로 넣는 겁니다. 은닉층 1은 256개 뉴런, 은닉층 2는 128개 뉴런, 출력층은 10개, 10개 클래스를 분류하니까요. 티셔츠, 바지, 풀오버, 드레스, 코트, 샌들,
셔츠, 스니커즈, 가방, 앵클부츠. 이 모델의 총 파라미터 수를 계산해 볼까요? 784 곱하기 256 플러스 256 편향 플러스 256 곱하기 128 플러스 128 편향 플러스 128 곱하기 10 플러스 10 편향은 20만 704 플러스 256 플러스 32,768 플러스 128 플러스 1280 플러스 1280 플러스 10는 23만 5146개, 20만 개가 넘는 가중치를 학습하는 겁니다. 이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이기도 해요.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특성을 사람이 설계하지만 신경망은 가중치를 통해 특성을 스스로 학습합니다. 프린트 모델을 하면 모델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순전파는 Y는 모델 X 한 줄이면 끝입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로 MLP를 학습시켜 봅시다. 패션 MNIST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패션 MNIST는 10가지 패션 아이템의 28 곱하기 28 흑백 이미지입니다. 학습 데이터 6만 개, 테스트 데이터 10,00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이톨치에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봅시다. 먼저 트랜스폼을 정의합니다. Transforms, 토텐서는 이미지를 텐서로 변환합니다. PIL 이미지가 자동으로 0에서 1 범위로 정규화되어 텐서가 됩니다. Transforms Normalize, 0.5, 0.5는 평균 0.5, 표준 편차 0.5로 정규화해서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로 만듭니다. Scikit-learn에서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썼던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여기서는 단순히 x 0.5, 파이토 0.5를 적용하는 겁니다. 다르셋, 파시엄 리스트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는 true를 하면 처음 실행 시 자동으로 다운받아요. 그리고 다타로에이더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타로에이더는 데이터를 미니 배치로 나눠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치 밑줄 사이즈는 육사는 한 번에 64개 이미지를 묶어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왜 미니 배치를 쓸까요? 6만 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메모리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64개씩 나눠서 처리하면 메모리 효율이 좋고 학습도 더 안정적입니다. 셔플은 true는 매 에포크마다 데이터 순서를 섞는다는 뜻이에요. 순서에 의한 편향을 방지합니다. 본격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켜 봅시다. 모델 정의는 아까 본 것과 거의 같은데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NN flatten. 이건 28 곱하기 28, 2차원 이미지를 784짜리 1차원으로 펴는 레이어예요. 그 뒤에 linear 구조가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손실함수와 옵티마이저를 정합니다. 손실함수는 NN,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다중분류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합니다. 4주차에 배웠던 그 크로스 엔트로피 맞습니다. 파이톨치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내부적으로 소프맥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모델 출력에 별도로 소프맥스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옵티마이저는 addm을 사용합니다. optim.addm, model.parameters, LR는 0.001. addm은 SGD를 계산한 옵티마이저로 학습률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LR는 0.001은 학습률이에요. 이제 학습 루프를 봅시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model.train, 모델을 학습 모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train, 밑줄 로더에서 배치를 하나씩 꺼냅니다. 한 배치의 학습 과정은 5단계입니다. 1단계, optimizer.0 밑줄 grad, 이전 배치의 기울기를 초기화합니다. 2단계, outputs는 model images, 순전파, 예측값을 계산합니다. 3단계, loss는 criterion, outputs labels, 손실을 계산합니다. 4단계, loss.backward, 역전파, 모든 가중치에 대한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5단계, optimizer.step,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5줄이 파이톨치 학습의 핵심 패턴입니다. 어떤 모델을 학습하든 이 패턴은 거의 동일합니다. 0, 밑줄 grad, 오른쪽 화살표 forward, 오른쪽 화살표 loss, 오른쪽 화살표 backward, 오른쪽 화살표 step.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에포크를 10번 반복하면 매 에포크마다 loss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이 끝났으니 평가를 합시다. 먼저 model.eval로 평가 모드로 전환합니다. 학습 모드에서는 드롭 파우치나 배치놈 같은 레이어가 학습에 맞게 동작하고 평가 모드에서는 추론에 맞게 동작합니다. 지금 우리 모델에는 이런 레이어가 없지만 습관적으로 model.eval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위톨치 다데노 밑줄 grad는 기울기 계산을 비활성화합니다. 평가할 때는 역전파가 필요 없으니까 메모리를 절약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쓰는 거예요. 테스트 밑줄 로더에서 배치를 하나씩 꺼내서 모델의 예측과 실제 정답을 비교합니다. 톨치 다듬 AX 아웃풋 1은 각 샘플에서 가장 큰 값의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10개 출력 중 가장 큰 것이 모델이 예측한 클래스예요.
결과는 약 87에서 89% 정확도가 나옵니다. 28 곱하기 28 흑백 이미지만으로 10가지 패션 아이템을 거의 90% 맞추는 거예요. MLP만으로도 꽤 괜찮은 성능이죠. 아래쪽 코드에서는 개별 예측도 확인합니다. 실제 라벨, 예측 라벨, 확률을 같이 출력해서 모델이 얼마나 자신있게 예측하는지 볼 수 있어요. 오른쪽에 학습 핵심 코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학습 시 model.train, zero 밑줄 grad, forward, loss, backward, step. 평가 시 model.eval, torch 다대로 밑줄 grad. 이 패턴을 확실히 외우세요. 지금까지 코드로 봤던 학습 과정을 개념적으로 정리합니다. 신경망 학습은 4단계의 반복입니다. 1단계 순전파, forward pass.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가중합을 계산하고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키고 다음 층으로 보내고 마지막 출력층까지 가서 예측값을 만들어냅니다. 코드에서 아웃풋는 model images가 이 부분이에요. 2단계 손실 계산, loss calculation. 예측값과 정답을 비교해서 얼마나 틀렸는지 수치화합니다. 다중분류에서는 크로센트로필로스, 회귀에서는 메슬로스를 사용하죠. 손실이 작을수록 좋은 예측입니다. 코드에서 loss는 criterion, output, labels가 이 부분. 3단계 역전파, backward pass. 손실을 줄이려면 각 가중치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조절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역전파는 손실의 기울기, 그레이디언트를 출력층에서 입력층 방향으로 계산합니다. 체인 룰이라는 수학적 원리를 사용하는데 자세한 수학은 다음 주차에서 다루겠습니다. 코드에서 loss backward가 이 부분입니다. 이 한 줄이 모든 가중치에 대한 기울기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이것이 파이톨치의 자동 리분, 오토그레드 기능이에요. 4단계 가중치 업데이트, 계산된 기울기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절합니다. W는 WL, R 곱하기 그레이디언트. 학습률 LR이 너무 크면 최적점을 지나치고 너무 작으면 학습이 너무 느립니다. 코드에서 optimizer.step이 이 부분. 이 4단계를 수만 물결표, 수백만 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 3가지. 이보크, 전체 학습 데이터를 한 번 다 본 것이 1 에포크. 우리는 10 에포크를 돌렸으니 전체 데이터를 10번 본 거예요. batch, 한 번에 처리하는 데이터 묶음. 우리는 64개. learning rate, 가중치를 얼마나 크게 업데이트할지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오늘 배운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뉴런에서 퍼셉트론으로. 생물학적 뉴런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퍼셉트론입니다. 입력의 가중치를 곱하고 합산하고 활성화 함수를 통과, AND, OR 같은 논리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XOR 문제에서 MLP로. 단층 퍼셉트론은 직선 하나밖에 못 그려서 XOR을 풀 수 없었고 은닉층을 추가한 다층 퍼셉트론으로 해결했습니다. 은닉층이 새로운 표현을 학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셋째, 활성화 함수. 은닉층에는 ReLU, 출력층에서 이진 분류는 sigmoid, 다중분류는 softmax, 비선형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넷째, 파이톨치 기초. 텐서는 numpy 플러스 GPU 플러스 자동 미분. 엔닉싱에는 완전 연결 레이어. 엔닉시퀀셜은 레이어를 순서대로 쌓는 컨테이너. 학습은 순전파 오른쪽 화살표 손실, 오른쪽 화살표 역전파, 오른쪽 화살표 업데이트. 그리고 중간고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중간고사예요. 1에서 7주차 핵심 개념을 정리하시고 코드 해석 연습을 해두세요. scikit-learn 코드와 오늘 배운 파이톨치 코드 모두요. 손실함수, 과적합, 규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이번 주 실습 과제를 안내합니다. 실습 1, 퍼셉트론으로 AND, OR 구현. numpy로 퍼셉트론을 직접 구현하고 가중치를 수동으로 설정해서 AND와 OR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XOR이 안 되는 것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실습 2, 파이톨치 기초 연습. 텐서를 생성하고 연산을 해보고 GPU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n리니어로 간단한 모델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수업에서 본 코드를 콜랩에서 직접 실행해 보는 거예요. 실습 3, 패션 MNIST MLP 학습. 오늘 수업에서 본 패션 MNIST 코드를 콜랩에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은닉층 크기를 바꿔보고 학습률을 바꿔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험해보세요. 에포크별 손실과 정확도 그래프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전 마지막 과제이기도 하니 이번 주 과제는 꼼꼼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미리 정리해드릴게요. 퍼셉트론과 로지스틱 회귀는 뭐가 다른가요?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차이는 활성화 함수예요. 퍼셉트론은 계단함수, 0 아니면 1, 로지스틱 회귀는 시그모이드, 연속 확률. 학습 알고리즘도 다르지만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퍼셉트론이 발전하면서 로지스틱 회귀와 합쳐진 거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은닉층을 많이 쌓으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데이터에 비해 모델이 너무 크면 과적합이 일어나요. 그리고 학습이 더 어려워집니다. 적절한 크기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실험을 통해 결정합니다. 다음 주차부터 규제 기법도 더 배울 거예요. 사이킷런과 파이토치를 언제 각각 써야 하나요? 전통적인 머신러닝, KNN, SVM, 결정트리, 회귀 등은 사이킷런이 편합니다. 신경망, 딥러닝은 파이톨치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 수업에서는 주로 파이톨치를 다루게 됩니다. 다음 주는 중간고사입니다. 1에서 7주차 내용이 범위이고 이론과 코드 해석이 출제됩니다. 오늘 수업 내용까지 잘 복습해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